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커스 소방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3월 29일 시행된 공채 소방학 개론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보시면 22년도 우리 보시면 22년도 관련된 소방 공무원이 과거에 우리 봤던 부분에서 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험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와 좀 비슷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평을 하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관계, 이해관계인이 크게 보면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그게 보면 우리 소방청 출제 기관이죠. 출제 기관. 그죠? 뭐 소방청이 될 겁니다. 소방청. 그리고 출제위원 이렇게 될 겁니다. 출제위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또는 이제 학원이 되겠죠? 학원 또는 뭐 강사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가서 시험을 실시, 그러니까 봤던 응시생, 그죠? 수험생이 될 겁니다. 각각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 굉장히 그때만큼의 충격은 아니지만 이번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2022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난이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도 우리가 필기 컷을 놓고 봤을 때 소방학 개론의 점수는 80점 내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보다 좀 더 낮았거든요, 훨씬. 자, 일단 보시면 출제 기관에서 본다면 소방청은 정확한 출제에 대한 지침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출제위원에게. 난이도를 80점 내에서 형성해 주기를 좀 원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 범위, 과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론 소화 약제 때문에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준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소방청에서의 지시는 출제위원한테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됐고 출제위원은 정확하게 그것을 준수하고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학원과 강사.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적어도 전년도 24년도 소방공무원 공채 문제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문제인 경우에는 한 문제가 킬러 문항이었고 나머지 문제가 기출의 위주로 출제가 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컷이 높았지요. 90점이 넘는 그런 부분들을 형성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만점자들 중에서 그 킬러 문항이었던 우리 복사열을 계산하는 문제를 맞추지 못했던, 사실 그 부분을 학습을 해서 맞추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찍어서 맞춘 분들이 한 문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필기 컷을 통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난이도가 형성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저는 강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5문항 정도?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정도 문제를 출제를 하고 어느 한 문제에 치우치는 부분을 벗어났다. 또한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5문제를 보면 우리가 피크르 사안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민간 소방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느 학원에서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수험생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계산 문제를 포함한 3, 4문제 정도의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해커스 소방 쪽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심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출제위원은 이 킬러 문항에 대한 부분들도 생소한 문제와 그리고 심도 있는 부분을 학습하신 문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고민을 하고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응시생 입장에 가서 이 총평을 놓고 본다면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냥 당황 그 자체였죠. 뭐 시간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특히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연소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화재 피해액을 산정하는 문제 뭐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도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어떻다? 계산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킬러 문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커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때요? 다 다뤘던 내용이고 특히 화재 피해액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수업 중에도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 해커스 소방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연소 하한계 값에 대해서 존시의식을 이용한 부분에서 이 문제는 똑같이 우리는 다뤘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친절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0.5 CST라고 하는 요 화학 양론 농도 조성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면서 요 존시의식의 0.5라고 하는 것을 발문에 발치를 해놓고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다? 이런 당황, 시간, 멘탈이 붕괴되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시험을 보고 5분, 10분 내에 소방학 개론서부터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들 속에서는 탄성이 나왔던 것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평에 대한 부분에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다? 뭔가 출제 기간을 탓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늘 항상 어떻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소방공무원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출위주의 문제의 학습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총평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소방학 개론의 분야별로 보면 특징은 폭발론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재난관리에서 3문제 정도 또는 많게 4문제 정도 관련된 법규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대해서 어느 학원이든 또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부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좀 고무적이었고요. 소방의 역사와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시험을 보면 난이도 하나에서 제가 5점 척도로 표기를 합니다. 기출 위주의 학습을 하면 과거에는 80에서 90점 정도가 기출에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난이도 1에서 3에 해당되는 부분이 13문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52점밖에 되지 않아요. 소방청에서 우리가 출제 기간에서는 80점 정도의 필기 컷을 원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부분에서 심화학습 이 32%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하게 되면 84점이 됩니다.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4문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득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떻다? 우리가 득점할 충분히 합격 컷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이 부분의 학습은 여기 정도까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 킬러 문항도 상당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되고요. 우리 계산 문제에서 보면 연소 범위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위험도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지 어떻다?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선지를 잘 보고 봤다면 이 문제 또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산소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 소방학 시험에서는 1몰의 부피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다.
근데 이것을 기억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죠? 산소의 부피.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몰인 에테인인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4몰이 되고 4몰인 경우에서 22.4리터를 곱해가지고 어떻다? 답이 나오는 내용이 됐습니다. 관건은 17번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건물 피해 산정 추정식과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 실전 문제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2번 정도 다뤘던 거고요. 물론 계산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문제를 우리가 보면 우리 책에 있는 상당히 우리 책을 고려하고 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거기서도 확장을 해서 한 3번 정도 이 건물화재 피해 추정식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때 이 문제를 다룬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거 완전히 생소한 거 아니야? 피크리 사안을 물어보는 거와 민간 소방 조직을 물어보는 거와 결이 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0점이라는 컷을 소방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준수하려면 생소한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가령 민간 소방 조직이라든지 인화성 액체에 대한 화재 패턴이라든지 또는 피크리 사안 관련된 부분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건물 피해 산정 추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부시험 전년도에 보면 이 건물 화재에 대한 최종 장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재 피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뜬금없이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확장된 부분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연소 범위에서 CST를 통한 0.5를 곱해서 어떻다? 우리가 구하는 연소의 하한계에 관한 부분도 앞서 그러한 부분들의 징후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다? 출제위원들은 집요하게 보고 그 부분을 확장해서 심화학습, 전문 학습으로 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전략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자, 1번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개괄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문제를 보는 순간 1번 문제서부터 멘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의 1번 문제 같은 건 단문이에요. 단문. 그러니까 어때요? 주어와 동사가 딱 하나인 거죠. 근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다? 단문이 2개씩 있죠? 점, 길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 문제의 선지에서 이렇게 단문이 2개의 형태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다? 좀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2번, 3번, 4번이 다 여기 들어와 있고요. 1번을 뺀 나머지는 어떻다? 전부 다 연도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 자체가 심적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거고요. 2번에 있는 오가작통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종 8년 1426년 2월에 그리고 6월에 수성금화도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텍스트가 정확히 우리 기본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늘 항상 제가 수업을 하면서 미 군정식의 이 소방위원회, 소방부와 소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강사와 교수가 보는 이 부분의 관점이 달랐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텍스트입니다. 물론 3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빈출 문제였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1938년에 이렇게 소방서가 하나도 아니고 부산과 평양, 그리고 어떻다? 44년에는 용산, 인천, 함흥 총 5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부산과 평양에 대한 부분은 어떻다? 1939년으로 일반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다음 2번은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거는 어때요? 부동액에 관련된 부분이 되고요. 어떻다? 따라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염화칼슘,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되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관련된 부분의 소방 업무의 특성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기출문제였기도 하고요. 여기서 있으면 특징은 난이도 1입니다. 이거 설명도 필요 없는데 이 보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모두 해당되는 부분에 있을 때는 보다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어때요? 4번으로 가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뭐 이건 뭐 우리가 다 학습했던 내용이고요. 자, 문제는 민간 소방 조직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민간 소방 조직. 이것은 그냥 뭐야? 킬러 문항입니다. 뭐 맞추면 좋고, 죄송합니다. 맞추면 좋고, 뭐 틀려도 여러분들 합격에 당락에 맞추면 좋은 거죠. 하지만 뭐 틀려도 뭐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나오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경방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에서는 제가 반 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이 경방단에 대한 유래 그 부분을 쭉 설명했습니다. 물론 경방단은 1939년이 되죠. 근데 이 경방단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소방조와 수방단, 그러니까 소방조와 수방단을 통해서 경방단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우리 민간 소방 조직의 효시가 된다 그랬죠. 근데 사실 힌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경방단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고요. 사실 경방단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그 흐름을 쭉 얘기할 때 사실은 소방대, 방공단, 청원소방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정부 수립되고 난 이후, 방공단은 뭐 우리 한국전쟁 있었던 뭐 1951년, 2년 뭐 이 정도. 이 청원소방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나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이 1980년, 87년, 뭐 88년도에 이 청원소방원에 관한 이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 1980년대 즈음에 했던 거죠. 4번에 대한 문제를 좀 총평을 하면 좀 아쉬운 것은 민간 소방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험생들은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벗어나서 이렇게 뜬금없는 문제가 나온 부분들이 허탈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5번 문제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문제가 뭐 진화에 관한 내용, 현장 지휘 통신 체계 확보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긴급 수송 다 소방 우리 그 기관에서 해야 될 내용이 되죠. 근데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 요인에 대한 제거가 사실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까지 해결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서 보면 또 관련된 그 부분의 법 조항을 살펴봐야 찾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진화에 관한 내용과 뭐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어떻다? 우리가 명확하게 정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뭐 놀라는 소지가 없는 문제죠. 6번 문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당황케 한 생소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였습니다. 뭐 인화성 액체에 관한 내용이고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화재 조사에 대한 패턴에 대한 문제를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뭐 V 패턴, 역 V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정성적이고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비 소방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6번 관련된 부분의 생소한 문제는 제가 사실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과거 2019년인가요? 천정 제트 흐름에 관한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생소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키는 출제 위원도, 누가 이 위원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에는 키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는 액체 가열물이 바닥에서 흐르거나 어때요? 잘 소외되고 어때서 포된 부위가 집중적으로 소외되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탄핵 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의 화재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위에가 지금 우리가 생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읽어보면 문제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우리 제 빔 프로젝트에서는 다 나와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인화성 액체가 쏟아져 이걸 읽어야 되겠어.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기 있네요. 인화성 액체가 쏟아져 주변에서 튀거나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튀거나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면 튄
이 부분이 2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사실 생소한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본다면 스플래시 패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어떤 튀거나 이런 부분들 패턴을 우리가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 자, 문제는 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사실은 한번 얘기했던 부분에서 연소의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 부분이 되죠. 이 부분이 지금 7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CS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사실은 설탕물 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설탕 플러스 물이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 설탕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CST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와 그죠? 공기. 그 공기 속에 가연물의 연료가 들어가 있겠죠. 그 부분 중에 얼만큼의 연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연료의 몰수 플러스 공기의 몰수분의 연료의 몰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공기의 몰수는 우리가 어떻다? 에테인이라고 하는 C2H6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때요? 산소와 결합했을 때 CO2 플러스 H2O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어떻다? 그렇죠. 몰수를 구해야 어떻다?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 몰수 부분이 어떻다? 3.5가 되겠죠. 3.5 계산을 2분의 7이 되는데 이것이 3.5가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다? 그렇죠. 공기가 얼마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값이 뭐가 됩니까? 공기의 몰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나와 있는 값을 여기다 놓고 1이 되고요. 여기에 1몰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계산한 값이 CST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시간 관계상 5.6이 나옵니다. 이 5.6%라고 하는 범위에서 어떻다? 요 범위를 곱해줘서 어떻다?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다? 정답은 3번 3.1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떻다? 우리 동형 모의고사에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 이 부분에 보면 저는 뭐를 줬냐면요. 존스의 수식값을 줬어요. 0.5 곱하기 CST. 왜 저는 줬냐면 수험생들이 이 존스의 수식이라고 하는 이 식에 있는 이 0.5 곱하기 CST를 암기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필요성이 없지만 그 문제를 출제를 했고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험 중에는 이것이 없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 8번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시간의 문제인데 이 선지를 놓고 보면 사실 조금만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우리는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소, 수사실어, 프로페인 어때요? 이하나 95, 일산화탄소 12574, 아세틸렌 A2O 2.5에서 8 하나가 됩니다.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 값에 놓고 풀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1번으로 놓고 바로 풀었으면 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어떻다? 민간 소방 조직 그리고 스플래시 패턴 그리고 7번에 있는 계산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어때요? 만지작 거리다 이 문제를 보신 분들은 어떻다? 시간에 대한 압박 그리고 어떻다? 긴장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시간을 소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커스 소방에서는 제가 이번 3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실전과 같이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부분을 6번 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가는 것 이런 부분을 소방학의 목표, 행정법 관련된 부분을 매일매일 어떻다? 똑같은 시간대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긴장감, 압박감 그리고 멘탈 관련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했다?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이 훈련을 했다. 왜 했냐면요. 그 압박감에서 이겨나야 되는 실전 감각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큼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틀리지 않고 맞추는 것.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마무리할 때 그 부분에서는 생소한 문제를 제가 많이 냈죠. 그 안에는 해결해야 될 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하튼 우리 8번 문제는 뭐 평이한 문제였다. 하지만 압박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크르산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이거를 다루진 않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 오류 연물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명령법이 바뀌었지만 니트로 화합물에서의 그 내용이 됩니다. 뭐 TNT, TNP 뭐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 TNT, 페놀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 우리 뭐, 트라이나이트로 페놀,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그렇진 않은데, 일단 이 문제가 좀 나왔고, 일단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훈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가연물이 훈소 연소를 할 때 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서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을 거고, 뭐 증발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숯이나 목탄, 금속군, 코크스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좀 약간 거리가 좀 있죠. 뭐 증발로 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증발 연소로 가기 위해서는 고체 가연물에서는 뭐 황이라든지 뭐 유황이라든지 황이라든지 파라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뭐 결과론적으로 수험생들이 굉장히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0번 전까지 풀면서 멘탈이 탈탈 어떻다? 수험생들은 털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프레이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뭐 평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제 10번이 되죠. 10번. 10번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이 법칙에서 Q는 열 전달률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카파 열 전도율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면적에 비례하고 그 부분이 어때요? 두께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온도 T1에서 T2가 됩니다. 이것은 뭐 절대 온도라든지 또는 섭씨 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온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 다 똑같지요. 그래서 단위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면 면적에 비례하고 온도 차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한다. 네, 두께에 비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뭐 가벼운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 황화수소와 관한 내용도 뭐 1번이 너무나 평이했기 때문에 계란 썩는 냄새와 관련된 부분은 황화수소. 그래서 저는 계란, 뭐 하여튼 다 좋습니다.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연성 가스이다. 뭐 1번을 선택했을 거고요. 뭐 폴리어마 비닐 같은 것은 어때요? 우리가 포스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청산가스 HCN이 될 것이고요.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마 황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황화수소, 황 이렇게 갑니다. 근데 SO2가 되죠. 어떻다? 이 부분은 어떻다? 요 3번 관련된 부분은 여기다 쓸까요?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SO2가 있습니다. 이산화 또는 아항산가스라고 하죠. 정확하게 뭐 아항산가스. 뭐 이런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우리 12번이 됩니다. 12번. 12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테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메테인에 대한 완전연소 반응식을 쓰면 1대 2대 1대2가 돼요. 1대2 대 1대2. 근데 이 메테인 관련된 부분에 완전연소 반응식은 뭐 쓸 필요도 없고 여기가 1몰이 아니라 2몰이에요. 그러니까 1대2 대 1대2니까 결국에는 어떻다? 우리가 산소의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1대2가 되니까 2대 4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다? 12번에 보면 12번에 있는 부분은 4몰에 어떻다? 뭐가 됩니까? 산소가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1몰일 때가 어떻게 됩니까? 22.4리터가 되죠. 그러니까 4몰이라고 하니까 이거 몰은 없어지고 어떻다? 22.4를 그냥 곱해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89.6이 됩니다. 이것은 뭐 시간에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초시생보다는 재시생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는 어떻다? 학습 기간이 긴 수험생들이 유리했던 부분이 됩니다. 바로 보면 산소의 부피 22.4를 곱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13번이 됩니다.
저는 이 13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는 화재 지속 시간을 어떻게 표현되어 얘기했냐면요. 화재 계속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 화재 하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의 식을 우리가 다 쓰면 뭐 어떤 거든지 다 좋습니다. t예요. 화재 지속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는 t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분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다? r분의 어떻다? 하중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r은 속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분당 뭐가 되겠습니까? 분당 여기서 보면 단위는 분당 킬로그램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이 부분은 환기인자죠. 환기인자. 그래서 어떻게 쓰면 어때요? A, W, H가 됩니다. 이때 앞에 뭐 상수값 0.5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어떻다?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A는 뭐가 됩니까? 계고부의 면적이 되고요. 루트 H는 뭐가 됩니까? 계고부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3번과 4번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가죠. 어떻다? A 루트 H가 됩니다. 여기에 가연물의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속시간을 판단하냐면 화재하중이 있을 거고 그 화재실에 화재하중이 주어진 상태에서 바닥 면적을 주면 이 W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이 뭐냐면요. 화재하중이에요. 화재하중. 그리고 곱하기 뭐가 됩니까? 그렇죠. 면적이 됩니다. 여기서의 면적은 화재실의 면적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라기보다는 김정희가 소방학 시험을 우리 지금 몇 번 문제예요? 13번 문제를 하면서 김정희가 하는 소방학 개론은 좀 어렵다. 너무 이런 것까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 이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베이스냐면요. 가장 먼저 노량진에서 나와 있는 소방학 개론에 이 관련된 내용을 놓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어떻다? 남들보다 먼저 소방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되고요. 그 먼저 가야 되는 부분에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은 컨텐츠예요. 책입니다. 그 책 안에 기본서 안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어떻다? 인자의 최고 온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면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기본서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지우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뭐 평이한 문제죠. 사실 연면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 사실 연면적은 화재하중에 관한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사실은요. 연면적은 뭡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어떤 해당이 되지 않고요. 목재의 발열량인데 목재 발열량으로 환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재하중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판서도 필요가 없지요. 어때요? 분모에 목재의 발열량 곱하기 바닥 면적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 어때요? 가연물의 총량 곱하기 발열량을 곱해준 양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목재의 발열량이 되겠죠. 이건 뭐 가벼운 내용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실수하고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별표 저는 2개로 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놓친다면 고득점, 필기컷 80점, 출제기관이 원하는 그 80점의 목표를 어때요? 달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음 15번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이거 뭐 우리 길게 텍스트가 있지만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체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산과 접촉한 부분이 아니죠. 물과 접촉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어떻다?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고압 수증기 이건 뭐 가능성
기체가 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난이도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번에 보면 제6류연물에 대한 취급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 기모사에는 다 텍스트로 다 있었던 거죠. 뭐 건조사와 중화제를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산성이기 때문에 연깁성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4번 문제가 됩니다. 소량화제 시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는 소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6분에 대한 내용이 나중 뒤에 가보면 우리 소화에 관한 내용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그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량화제 시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대량화제 시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로 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하고 있지 않다. 아마 19번 문제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이 문제가 줄 수도 있었다. 16번 뭐 관련된 2번 문제, 16번의 정답은 2번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17번 가서 보시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재 조사 및 피해 규정상에서 있는 그 내용이 됩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보면 이 빈칸 넣기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 책에서는, 이 책이 아니라 이 17번 문제에서는요, 우리 동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와 동형 모의고사에서 많이 언급됐던 부분을 참조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계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재 피해 산정 추정액은 이렇게 갑니다. 그 부분의 신축단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소실된 면적이 있겠죠? 소실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빈칸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이 되고요. 여기에 부분이 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왜 이 문제를 우리가 공부했느냐라고 하는 키가 여기에 나왔고 그걸 설명을 해드렸죠. 왜냐하면 건물의 최종 장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게 몇 프로죠? 20%입니다. 그 왜 20%가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0.8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뭐가 되냐면요. 내용 연수분의 경과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큰 가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뭐가 되냐면 여기도 이렇게 가 있는데 이 부분이 손해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 이 빈칸 넣기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도 있었고요. 이렇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가령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를 물어봤냐면요.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내용을 주고요. 가나 다라 이렇게 주고 뒤에 가서 보시면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이 문제도 우리 동형 모의고사의 문제 패턴을 제가 실전 동형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다? 출제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다 만들었던 문제고 누구 것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여하튼 이런 문제 형태로 출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17번 문제를 해설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암기할 수 있느냐. 이 베이스가 다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내용 연수를 우리는 40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용 연수가 다 경과가 됐다면 40년이 경과가 됐다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0.8에 1을 곱하면 0.8이 될 거고 1에서 0.8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0.2가 남죠. 따라서 최종 장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과 연수가 다한 경우에 남아있는 잔존의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건물은 그래서 20%를 봐준다라는 얘기를 설명했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계산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고무적인 것은 이 손해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얘기했냐 빈칸 넣기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출제위원이 보면 너무나 우리 책을 고려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다가 아무 쓸데없는 장가율을 갖다 놨었어요. 장가율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요. 제가 오답으로도 이 장가율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신축단가 100만 원에 소실 면적이 50이니까 5,000제곱미터 5천만 원이 될 거고요. 5천만 원에서의 손해율은 얼마예요?
50%니까 0.5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일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5,000에서 50%, 0.5는 2,500만 원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 얼만큼 경과가 됐느냐? 어때요? 40분의 10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2,000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막 나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17번 문제 관련된 부분과 피크리상 관련된 부분이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었죠. 민간 소방 조직과 관련된 부분. 근데 17번은 우리가 준비했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와 함께? 연소 하한계를 풀었던 문제와 함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18번 문제는 뭐 논란의 소지는 이 문제가 있진 않죠. 근데 이것을 소방학에서 다루지는 않았던 거고요. 이 문제는 그대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법규에서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법규에 관한 내용에서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기능사 관련된 부분. 이건 뭐 그대로 법규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기사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다. 이게 아마 법규 문제에서 나왔다면 법규 문제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긴장된 속에서 대체 이건 뭐야? 라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 19번은 좀 뭐 설명이 뭐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의 선지가 좀 비교적 쉬웠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압박감을 줄 수는 있었지만 우리 뒤에 가서 보시면 일단 제가 좀 뒤에 페이지를 같이 합성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뒤에 우리 내용을 선지를 보면 19번에 있는 선지가 좀 비교적 좀 편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넘겨서 보면 이제 기억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1번, 2번,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근데 압박감은 우리가 사실은 그 해설과 문제를 푸는 부분은 다르잖아요. 근데 황리는 물을 사용한 냉각 소화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번에는 어떻다? 일단 정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1번과 2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해결을 놓고 본다면 리을 번이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리을은 우리가 어떻다? 논란을 어때요? 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여기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세톤 관련된 부분은 알코올포 같은 뭐 희석수와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실 수 있지만 포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이든 공기든 이런 부분에 대한 농도를 수설하는 것은 질식소화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맞는 형태가 되고요. 이것을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보면 곤란할 것 같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과산화나트륨이에요. 근데 참 과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인류연물 중에 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인류연물 중에 무기과산화물이죠. 우리 기본서에 보면 소방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위험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강론을 가장 많이 다뤘던 기본서는 우리 해커스 소방의 김정희 소방학 개론책입니다. 당연히 과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강론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무기과산화물만 알면 됐었죠. 근데 무기과산화물 중에서는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물을 사용한 냉각수화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뭐 틀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삼황아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삼류연물이 되겠죠. 황아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팽착 질석 등을 사용한 질식 수화가 됩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기본서에서는 이 부분의 산소, 이 부분에 대한 반응식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디귿이 맞은 것을 우리는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좀 압박감이 가지만 바로 해결할 수 있었다. 리을 맞는 형태가 되고요. 뭐 히드록스 이거 바뀐 명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없고요. 뭐 법규라면 좀 모르겠지만 일단 하이드록시라민이 되겠죠. 근데 이거 질식소화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이했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19번에 대한 내용을 별표를 4개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고득점을 위한 부분에 뭐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이런 거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선지가 평이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량에 의한 부분, 뭐, 다 좀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희석소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다? 뭐, 우리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량의 부분에는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한계가 되고요. 뭐 희석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가산화수소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다? 건조사나 어때요? 일반적으로 건조사나 인산염류 등을 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가 되는데요. 20번 문제는 너무 평이하죠. 우리 피난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요. 뭐 소활동 설비와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뭐 해설이 필요 없는 내용 같습니다. 자, 21번이 됩니다. 요 21번이 굉장히 또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이 문제를 푸는 키는 그렇습니다. 키포인트는 3종 분말 소화액체라고 했습니다. 3종이라고 했어요. 3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큰 특징은 ABC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연물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여기서의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우리가 분말 소화약제는 질, 식, 냉, 각, 작용, 부촉매. 항상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분말 소화약제 하면 질, 냉, 부가 됩니다. 질식 소화, 냉각 소화, 부촉매 소화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방진 작용에 따른 방진 소화, 방진 작용. 또 뭐가 있습니까? 탈수, 탄화. 오소인산에 대한 탈수, 탄화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이걸 받아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는 소방공무원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항을 21번까지 오면서 어때요? 수험생들은 진이 빠졌어요. 생각한 것보다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자기의 압박감, 그리고 멘탈 이런 것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21번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실전이라고 하는 감각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시험 중에 하늘에 붕 떠있는 같은 느낌이고 그럴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얗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다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연습하고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3월 달에 그 귀중한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도 어떻다? 아침에 8시에 와서 9시 반서부터 시험을 보고 그러한 부분들의 감각을 익히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질식, 보시면 냉각 들어가 있죠. 방진도 들어가 있죠. 부촉매 작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탈수, 탄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출제자는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 내용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H2O는요. 우리 기본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일단 3종 분말 소화약제니까 3종 분말 소화약제가 NH4, H2, PO4가 됩니다. 제1인산 암모늄이죠. 이것이 어떻다? 열 분해되면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뭐 올소인산이라든지 메타인산이 나올 수도 있는데 NH3, HPO3 플러스 H2O가 됩니다. 이렇게 열분해가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보면. 자, 이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H2O는 기본적으로 이 암모니아와 함께, NH3와 함께 가연성 가스든 어떤 암모니아든 H2O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어떻다? 산소의 농도를 저하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 소화약제를 분무로, 무상으로 방사하는 경우에 어떻다? 질식소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책의 기본서에 보면 NH3와 어떻다?
H2O, 제가 동시에 이거를 다 설명합니다. NH3와 H2O는 질식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다? H2O는 뭐다? 그것도 질식 소화가 됩니다. 하지만 H2O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요, 온도를 낮춰주게 되죠. 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어때요? 그 수증기는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크진 않지만 열을 탈취하기 때문에 어떻다? 냉각 소화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방진 소화, 탈수 산화작용은 뭐 당연히 어떻다? 오소인산, 어떻다? 메타인산 다 맞기 때문에 HPO3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책에는 그럼 부촉매 소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암모니아가 가수분에 의해서 어떻다? 암모늄 이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수산화기라든지 또는 수속이라든지 우리가 라디칼기, 완전히 전자를 빼앗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자는 라디칼기와 결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칼륨 이온이라든지 이런 이온이 이러한 라디칼기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본서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 부촉매 소화라고 하는 것은 NH 퍼가 되죠. 이 부분에서 어떻다? 전자 하나를 잃은 어떻다? 암모늄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곤란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NH 퍼 전자를 하나 잃은 양이온, 이것을 우린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죠. 아마 이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는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6개월 미만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세상은 저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게임, 그것은 어떻다? 많이 학습하고 많이 고민하고 깊이 있게 학습하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다?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더 이야기할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출제자의 의도를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너무나 제가 이 문제를 보며 우리 기본서가 얼마나 충실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압박이고요, 1타 2피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은 뭐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방차에서 사용하는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 됩니다. 나목은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변출간의 작용을 이용한 어때요?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 될 것이고요. 어떻다? 요 부분이 특이한 건데,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요 설명이 우리 기본서에 프레서 프로포셔널 방식인데 두 가지 형태로 있는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선지에 나옵니다. 그게 어려웠어요, 수험생들이.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라목은 어때요? 약재 펌프가 두 개잖아요. 이건 볼 것도 없지. 프레서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한번 가서 이제 우리 살펴보면 뒤에 있는 걸 한번 가서 봅시다. 화학 소방차, 뭐 가를 선택한 건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었고요. 난을 보면 난은 뭐가 됩니까? 난은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 되니까 혼합기 압력 손실이 적고 흡입 가능한 유량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벤츄리간의 작용에 의해서 밑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압력 손실이 클 것이고 당연히 가능한 유량의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보통 우리 기본서에도 1.8 뭐 이 정도 이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3번에 보면 이 부분이 아마도 노량진에서 수험생을 가지고 있는 소방학 개론 책에서 약재원액 잔량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림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기본서에 그림도 있고요. 어떠한 표현, 압송식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압입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압송식이 됩니다. 따라서 약재원액 잔량을 버리지 않고 어떻다 계속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때요? 잔량을 버리고 재충전하는 방식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우리 소방학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요거 없이. 그죠? 우리 기본서 우리 해커스 소방 김정희 소방학 개론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형태 잔량을 버리고 재충전하는 방식을 압입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내용은 기본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서를 잘 안내해주는 자가 강사인 거예요. 그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잘한들 의미가 없죠. 기본서보다 어떻다? 더 내용이 많아져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 기본서에는 담을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소방 학개론의 상당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완성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가 25년도 문제가 나오고 이제 26년 대비 소방학개론 기본서가 모든 학원에서 출간이 될 거고 출판사에서도 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볼 거 아니에요. 다 나왔던 것들 다 찾아가지고 지금 어때요? 뒷수습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바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강사로서의 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 그것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소방학이 발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한 게임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합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똑같은 프로포셔널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계속 물어봤다면 이것은 어떻다? 변별력 없는 문제였겠죠. 하지만 오답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3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자, 2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주 가벼운 내용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어떻다? 가볍게 어때요?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한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다? 수원이 펌프의 위치보다 높은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의 공동 현상인 어때요? 캐비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난이도 2에 해당되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자, 24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에 대한 작동 순서대로 이제 고른 겁니다.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게 작동 원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용은 화재 안전 기준에 있어서 재개정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국내 기준과 미국 기준도 다른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아마 출제를 했던 분은 아마 기계 분야에 그 관련된 부분을 하셨던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소방기술사에게도 가볍게 딱 이걸 물어보면 어떻다? 1번과 2번을 헷갈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방기술사 같은 실무를 하셨던 분들은 바로 보면 어떻다? 이 부분이 정답이 1번인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우리가 한번 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호구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 우리 기본서에도 어떻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선택 밸브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옵니다. 왜냐하면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떠냐? 이 우리 국내에서는 이 관련된 기동용 어떻다? 그러니까 기동용 어떻다? 기동용기의 솔레노이드가 작동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동용, 저 CO2로 작용을 하겠죠? 기동용 가스용기, CO2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면, A 구역에서 발생이 됐다면 A에 있는 부분에 어떻다? 기동용기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는 부분이 어때요? 전기 신호로 오기죠. 전기 신호로 온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탁 작동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어떻다?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저장 용기가 있게 되겠죠. 저장 용기는 당연히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이산화탄소니까 CO2가 어떻다? 집합수용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 국내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A와 B와 C에 대한 부분이 어떻다? 각각 한 군데에서 발생이 되게끔 되는 것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완화시켜 주죠. 왜냐하면 저장용기 CO2에 대한 부분을 넓게 하면 면적도 크고 비용도 발생이 되고 배관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국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를 필요로 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저장용기를 세팅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관련된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A는 A고요, B는 B, C는 C 다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걔들은 더 많이 저장용기를 개방해야 되겠죠. 그럼 걔들은 그래서 선택 밸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국내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어떻다? 완화시켜주는 기준이 있으니까 선택 밸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그 다음에 선택 밸브가 개방이 돼서 어떻다? 체크 밸브를 통해서 필요한 것만큼, 그러니까 선택 밸브, 빨간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간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때요? 선택 밸브가 여기 선택 밸브가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개폐용 밸브가 어때요? 다 닫혀 있는 상태로 다 존재하겠죠. 여기 저장용기로 왔을 때 이렇게 다 닫혀 있는 상태로 저장이 돼서 일로 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때 요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떻다? 개폐 밸브가 작동이 되는, 선택 밸브가 작동이 됩니다. 선택 밸브가 딱 작동이 되는 순간 요 부분은 어떻다? 열리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다? 여기 가서 필요한 것만큼 저장용기 2개가 열려라 하면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럼 열린 부분이 어떻다? 이렇게 쫙 와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요 열려있는, 여긴 다 닫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있는 부분으로 가서 A 구역의 방호 구역으로 CO2가 쏘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 기역과 니은, 분사헤드가 방출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디귿과 리을의 순서를 어떻다? 출제위원은 명확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것에 부응했어야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답은 뭐 간단하지요. 사실은요. 출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간단한데 3번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감지기, 우리가 비상경보 장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놔두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다? 감지기, 우리 비상경보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 발신기와 수신기로 이루어진 것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뭐 3번이 될 텐데, 제가 25년도 소방학개론을 이 문제를 총평하면서 입장이 3가지 입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뭐 출제 기간, 그리고 학원과 강사, 저의 입장, 그리고 응시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 잘한 것도 있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이 25번 문제예요. 너무나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제가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이 이 화재 알림 설비 말고도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확장성에 있어서 이게 좀 더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 뭐 소방관 진입창이라든지, 뭐 고층 건축물이라든지, 재현 설비라든지, 그리고 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재 안전 기준에서 얘기하는 용어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이것을 다루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의 총평에서 보면 이 학원과 강사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문제는 25번 문제예요. 피크루산이라든지 민간 소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저 자신이 답답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오류 위험물에 대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강론에 있는 부분들 다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또 암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여하튼 15번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문제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해설을 하고요. 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제가 가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기출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출문제를 제가 한 번 풀어보지 않고요. 저는 그 텍스트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여러분들과 달라요.
그 분석을 하고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합니다. 저는 이 해설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 역같이 났어,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 이렇게 치부하고 여러분들 다 내년에 하면 잘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다 열심히 했어요. 잘 분석해서 향후 2026년도에 어떠한 형태로 나올지를 제가 기본서에 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총평을 듣고 합격하신 분들은 체력장으로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내가 다시 도전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제는 됐어, 나는 다른 길을 가야 될 거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놓여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는 세 과목이고요, 소방공무원의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의 자원, 응시생, 수험생으로서의 자원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될 수도 있겠죠. 6개월, 1년. 그것이 좀 부족하면 어떻다?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 다르게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